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 부동산 산업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젠 중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비구이 위안이나 헝다그룹도 이 물살을 타고 크게 성장했죠.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들 부동산 개발회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지방정부가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기까지 중국 정부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지금 중국 경제가 부동산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게 된 배경이 중국 정부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부동산 관련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해왔습니다. 당연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됐죠. 또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고 개인 부채 비율 역시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 역시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고요. 결국 지금의 중국 부동산 침체 위기는 중국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네요. 8월 21일 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우리 증시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에 워낙에나 이렇게 약세를 계속 보였었기 맞아요.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일종의 그냥 반등 정도라고 보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굳이 좀 찾아보자면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이제 풋옵션에 대한 그러니까 약세에 대한 배팅이 강했었는데 그 매물이 좀 소화가 된 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이제 그 우리 장이 끝나고서요. 중국 부동산 이슈 지금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특히나 그 이제 컨츄리 가든 그 다음에 또 뭐 신호오션 이런 데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컨츄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요게 이제 하반기 중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갚을 수 있을까 하는데 회사가 일단 내놓은 방안은 뭐냐면 3년에 걸쳐 가지고서 나눠서 갚으려고 한다. 요 안을 채권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좀 한숨을 이제 저희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호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자 지급을 못 해가지고서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해소를 한 것으로 본인들은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조금 시장에 좋은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더 상승률이 높습니다. 한 1.94% 정도. 코스피는 0.46%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해결해 줄 거면 진작 해결을 좀 해주시지 주식시장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놓고 이 중국 정부가 이게 판단을 아직 못해서 주저했던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중국의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입체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헝다가 무너질 때에는 헝다 자체가 과도하게 레버리지 이제 과도하게 좀 방만한 경영을 했던 기업이다라는 거죠. 부채도 너무 높게 했었고 그다음에 비관련 다각화도 많이 했던 그러니까는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했던 식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완다 같은 경우에는 완다도 역시나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실 좀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한데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가지고서 완다그룹의 후계자가 좋지 않게 얘기했던 점도 소위 말해 좀 당에 찍힌 게 아니냐인데 이번에 컨츄리 가든 문제부터는 좀 양태가 달라진 것이 컨츄리 가든은 정확하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이쪽 업만 그것도 또 이제 그 양질의 그런 집을 공급을 하라는 거를 잘 받아들여 줬었던 그런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많이 이제 그 매출을 올리던 민간 기업 중에서 그런 이제 그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부의 정책에 조응을 잘하던 기업이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유동성 문제가 전혀 없었던.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낮고 뭐 이런 건데 올해 들어와서 급격하게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도요. 지금 민간 기업들 중에서 여기가 이제 1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들 또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이제 부채를 낼 때 있어 가지고서 기준점을 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봉선이라고 네. 해서 그거를 컨트리 가든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세 가지를 잘 지키고 있는 또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영 기업들은 상황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도 보시면은요, 국영 관련된 이제 부동산 기업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지킨 기업, 덜 지킨 기업, 못 지킨 기업들에서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중국의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다 폭락한 줄 알았더니 흔히 말해서 재무 건전성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오른 회사도 많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런 구조조정 상황에서 그 기업들이 싸게 지금 부실해진 기업들의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조달 금리도 상당히 낮습니다. 뭐 3% 내외 정도. 예. 그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입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도 나오는 정책들이 딱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딱 외과 수술식으로 정확히 맞는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큰 것보다는요. 그렇게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한 이슈는 단연코 미국의 잭슨홀 미팅이겠죠? 네, 맞습니다. 오직 거의 뭐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날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좀 일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저도 혹시 구경 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중앙은행 장들의 회의라고 해서 마치 우리 가전제품 박람회인 CS 같은 줄 알았더니 이거는 진짜 그들만의 리그로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그 공간도 되게 작은 휴양지고, 이런 데는 그럼 우리나라 한은 총재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도 이제 글로벌에서 주요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실 요 자리가 중앙은행 관련된 인물들, 그 다음에는 학계, 그리고 또 정부에서 금융 쪽 관련된 인사들이 초청이 되어서 참석하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장도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서 몇몇 발언들을 했었죠. 우리가 이제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이제 발언이 유명했었던 게 요 자리인데, 올해는 현실적으로 지금 금통 일정하고 겹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여기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특별한 발언을 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주로 어떤 이슈들을 다루고 점검했나요? 네, 그 지금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는지 딱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텐데, 좀 더 장기적인, 좀 학술적이고 경제학 쪽에서 근본적인, 그리고 큰 테마들을 보통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훨씬 더 종합적으로 다루는 거다라고 하면 다보스 포럼을 떠올릴 수가 있을 텐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정말로 뭐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다양한 것들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경제 쪽에서의 뭐 혹자는 다보스 포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리에서 당장의 주식 시장 혹은 국채 시장의 금리 시장의 방향성을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싶어 하겠지만, 사실 이 자리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럼 올해 2023년 잭슨홀 미팅에서는 특히 더 중요한 아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부분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중앙은행들이 지금 2% 물가 목표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좀 손을 댈 것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물가 압력이 어쨌든 좀 낮아진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은 긴 시계열로 봤었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는 좀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좀 구조적인 요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주제도 뭐냐 하면은 경제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혹시나 요번에 2% 목표제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서 바라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일정을 보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미국 이제 동부 시간으로 10시 5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11시 5분이 될 텐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과연 어떤 이제 연설 주제가 다뤄질 것이며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아주 집중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달리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 물가제를 2%로 하는 거에 대한 수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물가 기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뭐 그렇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음. 근데 사실 이제 요런 주장 이제 그 이러한 의심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상들이 최근에 갑자기 조금씩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금리가 자꾸 올라가고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예상도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예.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파월 의장이 지속적으로 목표제를 지금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곧바로 수정 혹은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크게 칼을 대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저는 뭐 일반론적인 그냥 관점에서 지금까지 중앙은행들이 이뤄온 성과 그렇지만은 앞으로 나아가는 환경에서는 조금 터프한 환경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가 중심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기조일 겁니다. 중앙은행 장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지금 고금리 기조에 대한 어떤 변경 또는 수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이걸 쳐다볼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논의가 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잭슨홀 심포지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책을 결정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말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하느냐 하면 과거의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양적 완화를 했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워낙 독특한 정책이니까 또다시 이 정책을 사용을 할까라고 시장은 궁금해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양적 완화가 당시 끝났을 때인데 잭슨 홀의 멤버네키 당시 의장이 나와서는 2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힌트를 대거 투척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엄청 환호를 했고 그 뒤에 한 8, 9개월 동안 증시가 30% 이상 랠리를 펼쳐버리거든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럽 중앙은행 장이었었던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 예. 같은 경우에 유럽은 그때 당시 미국식의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잭슨 홀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요 미팅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미국식의 양적 완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원래 이 연설문은요 딱 연단에 서자마자 각국의 자기네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오늘 어떤 연설을 할 것이다가 글로 다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 보통 비교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예. 혹시나 여기에서 표현이 한두 개만 달라져도 왜 이 표현을 다르게 썼을까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애드립만 몇 분을 합니다. 없는 내용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유럽도 양적 완화 할 수 있다 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 증시도 그때부터 한 6, 7개월 동안 20% 이상 랠리를 펼쳤던 그러니까 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냐면은 갑자기 파월 의장이 딱 나와서 폴 볼커 의장을 오마주를 하는 거죠. 전 예. 의장을요. 왜냐하면 폴 볼커 전 의장의 마지막 책이 뭐냐 하면 예. Keeping Edish라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 우리의 정책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고금리 정책을 썼었던 그게 딱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해버립니다. 고의적으로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연준이 높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만 증시가 3.3% S&P 500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번 주에 이 행사를 앞두고서 시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QE 이제 2차 양적 완화를 말하던 그때 연준이냐 아니면은 폴 볼커 의장의 책 제목을 가져와서 매파성을 보이던 그런
잭슨 홀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이거 단순 학술 대회가 아니라 의중 대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이제 금융권에서는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얘기를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겠죠. 예. 당연히. 근데 굳이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는 처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났을 때 연준에서 이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 장단기 금리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 제일 많이 보는 게 2년, 10년물의 차이가 제일 이제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게 딱 역전됐을 때는 그거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니 3개월하고 10년하고 차이가 역전됐을 때 그때가 진짜 침체가 오는 신호더라라는 거였고 그때는 3개월 10년 역전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3개월 10년도 역전이 돼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침체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주제는 아주 민감한 주제임에는 분명하나 예. 연준 입장에서는 뭐 굳이 요것만 가지고서 침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요즘 좀 회피해 나가는 주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요 주제에 대해 가지고선 좀 말을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잭슨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침체가 일어나긴 했나요?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요, 예. 장단기 금리 차이가 뭐 잠깐 나는 게 아니고 네. 좀 의미 있는 기간으로 갔을 때를 예를 들어 보면 과거 8번의 사례 중에서요. 예. 7번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는 것이다 이고 예. 다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지만은 과연 정말로 이번엔 침체가 올까 안 올까 지금 설왕설래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딱 한 번 침체가 오지 않았던 시기를 지금하고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60년대인데 예. 당시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비록 역전이 발생하기는 했지만은 그 역전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독특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라 정책 때문에 금리가 좀 왜곡이 돼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떤 정책이었죠? 그때는 제 기억에 아마 7년인가 8년 동안 예. 장기채 발행을 안 해버립니다. 왜요? 단기채 발행만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그 금태환제가 유지될 때거든요. 예. 돈을 찍어내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장기채를 너무 찍어내면은 장기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 뭔가 그 경기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 당시 정부에서는 단기채만 단기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예. 우리가 최근에 한번 봤었던 거잖아요. 예. 금융위기 직후에 그런 식의 거를 채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서 이뤄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의도된 혹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썼었을 때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랬을 때에는 침체를 나타낸 신호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거고 예.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 많은 비전통적 정책의 조합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이거를 고지고대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제 역전을요 그런 주장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네. 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뜨거운 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리뷰를 해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중국도 마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가 줄줄이 대기되고 있어요. 중국 먼저 뭐가 발표되죠? 네, 중국에서는 그 대출 우대 금리,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보통은 중기 대출 금리에 연동을 해가지고서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하는데 지난주에 이 중기 금리를 0.15% 낮췄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대출 우대 금리도 0.15를 낮춰야 되는데 이번에 0.1%만 낮췄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올라가다가 한번 뚝 이렇게 하락이 오늘 장중에 한번 나타난 건데 요거는 당초에는 중기금리에다가 가상금리에 더해서 대출우대 금리를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봐가지고서는 중국 정부가 가급적이면 정책을 좀 아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정책을 와 하고 펼쳐버리게 되면 네. 또 중국에서 투기적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위 오버슈팅이죠. 예. 이걸 지금도 중국 정부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회의도 열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지금 또 뭐 동결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예. 인데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아마도 초점이 더 맞춰지지 않을까. 결국 경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쪽 이제 미국 쪽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 네, 그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은 안 좋다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은 어떨지에 대한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된다고요? 네, 각종 이제 그 뭐 주택 매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의 주택에 대한 또 관심이 뜨거워지는 게 예. 다시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는데 일단은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매매 데이터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이게 좀 부진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연준은 약간의 주택 시장의 부진을 오히려 바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호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기업 통해서 세상 보는 게 너무 재밌는데 네. 특히 먹는 기업, 그치. 맛있는 거 네. 만들어주는 기업 얘기 좋은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전 세계 물의 대표 주자 기업이네요. 어디입니까? 에비앙입니다. 에비앙. 예. 에비앙. 이게요. 요즘 생수 시장이 진짜 성장하고 있는데 거의 매년 국내 시장이에요. 10% 이상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요. 전체 야, 시장 크기가 지금도요? 정말 커지고 있거든요. 와. 2023년 예상치가 2조 2,300억 원인데 예. 10년 전에 2010년이에요. 40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배? 5배, 6배 커진 겁니다. 엄청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물을 돈 받고 판 사람 예. 봉이 김선달 예, 맞아요. 보이김 선생. 조선은 평양에서 근데 예. 사실 이건 설화수가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예. 최초 인물은 아니고 실제로 김선달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물을 판 기업이 에비앙인 거예요. 최초인가요, 거의? 네, 최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역사가 프랑스 대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 88년 일어났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23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생수 시장 크기가 1,000조 원이니까 예. 230년 만에 돈 받고 물을 팔아? 여다가 돈 받고 물을 파는 시장이 1,000조 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에비앙 자체만 놓고 보면요. 연간 매출이 우리 돈으로 한 2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연간 생산하는 물의 양이요. 15억 리터쯤 된대요.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대부분 절반 정도가 좀 안 돼. 40% 정도가 프랑스 본토에서 소비되고 생수 시장 점유율이 프랑스 안에서 18%고 아시다시피 네. 글로벌로 굉장히 인기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에서도 생수 시장은 정말 인기인데 정말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등은 에비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브랜드잖아요. 네, 제주도 오고 네. 그리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국내 브랜드가 1, 2, 3위 차지하고 있고 예. 해외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나 등등 브랜드가 36%쯤 되는데 그 중에서 1등으로 추정되는 게 에비앙입니다. 어쨌든 에비앙 정말 물 많이 마시고 요즘 이런 통계가 재밌는 거 찾아봤는데 500ml짜리 그 페트병 있잖아요. 예. 요게 그 대형 그러니까 1리터짜리 큰 물통보다 많이 팔리기 시작한 게 2011년이래요. 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물을 500ml짜리를 편의점에서 사갖고 마시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된 게 2011년이니까 이제 물을 그냥 편의점 가서 사 마시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가게에서 저희 물 한 잔 주세요였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페트병으로 마시는 게 당연해졌고요. 근데 에비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시장을 열었는데 보통 요즘은 300개 이상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거든요. 예. 생수 시장 안에서. 근데 보통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원가가 굉장히 싸요. 원가가 200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평균 가격은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200원을 1,000원 주고 팔 수 있으니까 마진을 남기기가 쉬운 거죠. 웬만한 그 제품 중에서. 예. 그런데 에비앙은요. 한국에서 500ml짜리 하나가 버튼 하나가 2,200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요. 에비앙 마신다 그러면 너 좀 사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릴 물에 돈 정도인데. 좀 쓰는구나. 예, 그러니까요. 돈을 물처럼 펑펑 쓰는구나 이건데 그래서 그만큼 저는, 에비앙은 예. 비싸게 파는 거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뭔 물이길래 이 가격을 받고 파느냐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보통 빙하 녹음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제 빙하 안에 있는 그 진흙 토층을 통해 갖고 침투해서 깨끗하게 이제 정화된 물인 거죠. 15년 동안 정화된다고 하는데 일단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생산된다고 하는데 네. 에비앙 마을 이름이 에비앙이라는 이 브랜드의 원조 그 이름이 나온 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동네 이름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 그 마을에 그 이름이 없었는데 예. 물이 너무 좋으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니네 마을 이름은 에비앙으로 해라 야. 라고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그냥 브랜드가 된 거예요. 에비앙 마을 이름 먼저가 아니라 네네. 물이 먼저였던 거죠. 시작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혁명 때였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이게 찾아보니까 레제르 백작이냐 후작이냐가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귀족의 그 서열을 잘 몰라갖고 어쨌든 레제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 때 파리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그러니까 파리에서 도망쳐갖고 요 알프스 쪽에 있는 에비앙 마을 쪽으로 도망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한테는 병이 있었는데 신장 결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물을 잘 마시면 낫는데 물을 요 동네에서 마셨더니 깨끗이 나은 거죠. 아.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에비앙은 시작은요 생수가 아니고 약수라는 거예요. 약수였네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 수 있었던 예. 거죠. 근데 이 안에 이 약수가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안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이 있는 경수이기 때문인 건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의 의학 아카데미에서 이거 사기가 아닙니다. 대동강 물 아니고요. 이거 정말로 실제로 약효가 있는 약수라는 걸 인증을 해요.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이 마을 이름도 내리고 그래서 에비앙 약수가 나중에 19세기쯤 되면 프랑스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프랑스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이걸로 목욕하고 씻고 미용하고 이런 물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마돈나로 기억하는데 네. 에비앙 물로 샤워하고 목욕한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 비싼 물로.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유럽인들한테는 아시다시피 유럽은 석회질이잖아요. 유럽 예. 대륙이. 그러니까 물 자체가 굉장히 미끄덩하고 안에 불순물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레몬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대로 못 마시고 그 물로 목욕하거나 세수를 오래 하면 피부가 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비앙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에 있는 미네랄이 많은 이른바 경수로 유명한데 예. 프랑스에서는 오히려 프랑스 본토 물보단 알프스 물은 그런 불순물이 덜한 물로 유명해서 그래서 이제 마돈나가 미부 미용으로 썼다 예. 이렇게 유명해진 거죠. 네. 그 마케팅 덕분에 비싸게 팔려도 병당 2,200원 그래 나 좀 돈 좀 있는데 물쓰듯 써볼까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에비앙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마주쳤던 게 제가 좋아했던 마이클 잭슨이 이 에비앙 물로 세수를 한다고 해서 야 그게 뭔가 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자, 네. 약수도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에비앙의 성분 궁금합니다. 에비앙 성분은 이제 흔히 경수라고 하죠. 경수가 이제 영어로 하드워터라고 하고 예. 샘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탄산수소염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알프스에서 비하고 눈이 내리면 여기서 이제 진흙층을 통해 갖고 투과가 되면서 15년 동안 물이 쭉 내려오면서 불순물은 없어지고 이런 좋은 내용만 남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침수원에서 받아갖고 에비앙에서 물을 만드는 것인데 취수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의 경우에는요 강에서 이제 흐르는 물이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연수, 소프트 워터라고 하는 건데 요건 사실은 안에 불순물이 없죠. 예.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물이 깨끗하고 빨래하면 빨래가 잘 돼요. 네, 그렇죠. 불순물이 없으니까. 예. 경수는 빨래하면 뭐가 자꾸 남고 맞아요. 대신에 이제 이 안에 미네랄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비앙이 비싸게 팔렸던 시작은 약수다, 몸에 좋다 이런 성분들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런 경수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본토는 석회질이 많으니까 경수가 그냥 나오잖아요. 예. 에비앙은 상대적으로 덜한 경수라는 걸로 팔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연수로 파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다고. 예. 근데 해외에 나오면 우리나라 오면 에비앙은 약수야. 몸에 좋은 게 많아. 예. 경수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 중에 연수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케팅에 따라서 비싸게 파는 프리미엄을 하려고 안에 뭐가 많아요 갖고 돈을 많이 받는 게 해외고 예. 안에 별로 없어요 하고 하는 게 프랑스고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에비앙 가격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훨씬 싸게 팔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군요. 대신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마시는 것은 물이 아니고
에비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비앙 물 아니야? 네. 우리나라는 생수 산업 중에 일부는 공공기관이 직접 챙긴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에비앙은 어떤 회사가 만들고 있나요? 요게 재밌어요. 에비앙의 역사를 보면 에비앙의 어떤 그 산업을 알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에서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나라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인데 프랑스 농업을 상징하는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다농이잖아요. 예. 다농은 프랑스 최대 글로벌 농산물 가공 제조사인데 에비앙이 다농의 계열사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계열사 브랜드 중에 하나고 에비앙 말고도 여러 가지 생수를 만드는데 네. 그중에 에비앙이 가장 크죠. 근데 이제 그 다농이라는 회사는요, 우리한테는 에비앙보다도 요거트. 맞아요. 네, 뭐 액티비아로 되게 유명한데 이제 액티비아하고 에비앙이요. 그렇지 않아도 다농의 2대 캐시카우예요. 일단 근데 이게 다농이 에비앙을 갖게 되고 여기 일부가 된 스토리가 프랑스 어떤 산업화의 역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다농의 역사 보면요. 다농은 이제 뭐 우리 액티비아 얘기했지만 요거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1919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창업했는데 아버지가 이삭 카라소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불가리아 쪽에서 온 인물이에요. 불가리스. 네. 그래갖고 아들이 장염이었대요. 그래갖고 아들 다니엘을 위해서 요거트를 만들었어요. 그 다니엘의 그 애칭이 다농이어서 회사 이름이 다농이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중에 67년도 정도 되면 치즈 제조자 중에 제르베라고 있는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네. 제르베하고 다농이 합평해갖고 제르베 다농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서 이 회사 집어삼키는 회사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내용물보다 중요한 건 이걸 담는 용기 회사인 거예요. 유리 회사가 있는데 유리 회사를 창업한 정확하게는 이제 이 회사 입사해서 사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 앙투안 리누라는 인물이 있는데 앙투안 리부가 그 수숑 베니자라는 유리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리부가 워낙 경영을 잘해서 프랑스 유리 산업을 완전히 일통합니다. 통일한 다음에 이제 유리는 다 먹었으니까 유리에 담을 용기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가져가겠어 해갖고 합병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르베 다농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합병했을 때 회사 이름이 BSN 제르베 다농인데 그래갖고 이 다농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다농 그래갖고 너무 짧다농 해갖고 이제 짧게 만든 게 다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리 회사가 다농 인수하기 전에 에비앙 지분도 25%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근데 이게 지배 지분은 아니었는데 합병하고 나서 힘이 커지니까 그냥 에비앙을 다 집어삼킨 거예요. 그래갖고 물, 요거트 이런 걸 다 유리에다가 담아 팔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유리병에다 넣고 팔지 않잖아요. 모두 다 페트병으로 파니까 그러니까 유리 회사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물 회사로만 성장시켜갖고 프랑스의 거의 모든 먹거리 회사 다 집어삼켜요. 19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갖고 이 아들인 프랑크 리부 때부터 다농 그룹이 되고요. 그게 90년대고 그래서 에비앙도 이 회사의 일부를 해갖고 이때부터 전 세계의 물이 되는 거죠. 마케팅도 이때부터 하고 이건 물이 아니에요. 에비앙이에요. 뭐 건강을 위해 마셔요. 이런 마케팅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큰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농은 A부터 Z까지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그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계속 확장 중에 있는 건가요? 그게 참 재밌는데요. 그 아버지인 그 앙투안 리브는 굉장히 확장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치즈, 맥주, 비스킷, 소스, 통조림 다 인수해갖고 프랑스를 다 집어삼켰는데 아들인 프랑크 리브는 우리 회사 그런 회사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건강을 위한 회사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딱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식품을 통한 건강이라는 회사의 비전만 도움이 되는 회사 딱 4개만 남겨요.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거트 그리고 생수, 이유식, 건강식, 기능성 건강식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트가 액티비아고 그리고 생수가 에비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4개만 남겼는데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 프랑스 비스켓 중에 굉장히 유명한 비스켓이 있는데 루이라는 비스켓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애들이 다 먹는 거거든요. 우리도 치면 뭐 이제 농심 꿀까베이 같은 거 정말 국민 과자인데 그런데 이런 거를 매출이 3조 원이었는데 이건 건강에 나빠요. 비스켓은 그래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다농이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는 농업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프랑스식 어떤 사회 환원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회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비앙도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같은 회사여서 사실은 다농이 팔다가 에비앙도 팔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에 팔려고 했냐면 2005년도에 펩시에 팔려고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나와갖고
그래서 펩시한테 절대 못 판다. 에비앙은 우리나라의 어떤 식수원이다 해서 반대한 적도 있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회사이기도 한 거죠. 네. 그런데 계속 에비앙을 이렇게 외국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쓰면서 계속 이렇게 진화 발전시키려나 보죠. 그게 사실은 다농의 전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다농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ESG 경영을 하잖아요. 환경, 사회적 책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값도 비싸게 받고 그 대신에 그거에 관련된 환경 오염 같은 것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사실 다농에 있었던 굉장히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불과 얼마 전입니다. 2, 3년 전에 2021년도에 다농 CEO가 잘렸어요. 네,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는 이런 농담을 많이 했는데 지속 가능 경영에 몰입하다가 본인의 임기의 지속 가능이 실패했다. 그렇거든요. ESG 경영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쟁사인 네슬레 또는 뭐 이런 회사들보다 이런 네슬레는 주가가 45% 오르는데 다논 주가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가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됐는데 대표적인 주가 책임 그러니까 그 주가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에비앙도 왜 페트병 만들잖아요. 네. 페트병에 담으면 이게 당연히 플라스틱 배출이 되고 탄소 배출이 되는데 요걸 제하고 주가 순이익을 계산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주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농이 너무 앞서갔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미션 기업화되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결국은 다농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프랑스 안에서 논란이 있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이 CEO가 이제 물러났고요. 현재 CEO는 제가 찾아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오신 분이더라고요. MBA 출신.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하고 많이 교집합이 있는 분일 거라고 추정되는데 결국은 다농과 에비앙이 이런 프랑스 자본주의 어떤 실험대가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에비앙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른 회사들도 ESG 경영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에비앙은 제가 생각하기에 생수팔려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용기.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한 병 팔면 보틀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버트 투 버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판 페트병을 다 그대로 재활용해서 다시 똑같은 재활용 용기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순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식약처가 규제해 갖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재활용 음식에 이제 음료를 넣는 게 약간 불안하기도 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근데 프랑스는 이게 돼서 그래갖고 버틀이 돼갖고 100%. 그래갖고 이제 에비앙 페트병을 갖고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데 이게 100만 톤 정도 쓰고 있다고 해요. 현재는 한 30%인데 목표는 100%가 목표고요. 뭐 요거 갖고 이제 에비앙이 말하자면 더 나은 회사가 되려고 애쓰는 거죠. 물맛 좋은 회사. 하지만 비싼 회사.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인데 이런 역사가 깊은지 몰랐네요.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입니다. 에비앙으로 세수했던 가수라고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